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를 할 차례인가? 통일신라시대 경제. 통일신라는 항상 시기를 어떻게 하고 공부해라? 상대, 중대, 하대로 하세요. 상대, 중대, 하대. 상대? 상대란 왜 상대라고 한 거야? 그래, 성골. 그래. 그게 튀어나와요. 성골. 그다음에 중대는 무열계. 스타트는 무열왕부터 중요한 왕들만 쓰는 거지. 문무왕, 신문왕, 중대 전제왕권을 확립한 사람. 그 다음에 덕자 2개. 성덕, 경덕, 맨 마지막에 해공왕까지. 그래서 무열계가 왕이 되던 시대를 중대라. 무열왕에서 해공왕까지. 그 다음에 하대란 왜 하대로 했냐면 내물계, 선덕왕부터. 여긴 왕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랬죠. 근데 이 왕은 중요하다 그랬지. 진성여왕.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순왕. 이렇게.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눠서 하세요. 공부를. 이왕 할 거. 중대, 하대. 통일신라 때는 주로 이렇게 물어보던단 말이야. 중대, 하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정치를 주로 한 거고. 오늘 경제. 경제는 뭐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줄만 일단 잘 줍시다. 수치제도. 조세, 공물역 가볍게 3개. 통일신라 시대 수치제도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조세, 공물, 역. 이걸 삼국시대로 표현한다면 조세가 곡식을 걷는 거야. 조. 곡물이 특산물 걷는 거야. 조. 한자는 다르지만. 그 다음에 역은 노동력을 걷는 거야. 용.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조용조의 다른 이름이다. 똑같은 거다 결국은 실질은. 자, 그 다음에 10분의 1만 줄쳐놓고 10분의 1 완화. 통일신라 시대에는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낮춰줬습니다. 생산량의 10분의 1 완화. 곡물은 그냥 특산물만 줄쳐놓으면 되고, 역은 군역, 요역,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 그렇게 줄쳐놓으면 되고, 삼국시대 같으면 이게 어떻게 표현돼야 돼? 15세 이상의 남자. 자, 그 다음에 상업, 동시, 서시, 남시. 근데 동시는 삼국시대에 먼저 설치된 거죠. 왕, 지중왕, 지중왕. 다시 복습하시라고. 지중왕 때 설치된 거 아니야? 지중왕 때 동시와 동시전, 동시와 동시전. 그걸로 모자라서 통일 이후에는 뭐가 더 증설된다? 서시하고 남시가 증설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동시, 서시, 남시 그렇게 딱 줄쳐 놓으시고 복습할 겸 동시에다가 지증을 머릿속에 기억하던가 아니면 또 써놓던가 연필로 살짝. 계속 공부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주나 소경과 같은 지방의 중심지 혹은 교통요지. 그렇게 딱 줄쳐 놓으세요. 그 다음에 수공업은 그냥 읽어도 될 것 같고. 무역. 자, 통일신라 시대에는 누구누구하고 무역을 했다? 나라, 당, 일본, 이슬람, 장보고. 자, 당, 공무역뿐만 아니라 사무역도 발전. 삼국시대 같았으면 이거 틀린 문장이지. 공무역 중심으로 발달했다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에다가 줄만 쳐놓으면 된단 말이야. 별로 큰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 통일신라 경제는. 그 다음에 교류. 전남 영항에서 상해, 당항성에서 경기 남양의 당항성에서 산둥. 그리고 당항성은 동그라미. 당항성은 어느 시대부터? 삼국시대부터. 그렇지? 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부터 서해안의 대표적인 무역항이 뭐다? 당항성. 그래서 당항성에서 나오면 삼국시대부터 어느 시대까지다? 통일? 신라시대까지 말하는 거야. 그럼 신라잖아. 신라가 당항성 확보한 왕이 어느 왕이야? 진흥왕이지 뭐. 진흥왕. 자, 그 다음에 어화주, 조화주, 견진물, 배, 해표비, 금은, 세공품, 인삼 등 비단, 서적, 나전칠기차 및 귀족 사치품. 가끔가다 무역에서 나오면 수출품과 수입품을 바꿔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것만 바뀌지 않게만 크게 읽으세요.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될 것 같아? 신라의 특산물은 당연히 수출품이겠지. 그 다음에 수입품을 보면 다 누가 쓰는 것들이야? 귀족들이 쓰는 거지. 그러면 수입하겠지. 그걸 수출할 리는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귀족들이 쓰는 거는 선진국에서 수입하겠지. 오랑캐한테 수입 안 하겠지. 그럼 선진국이 이 시기엔 당나라겠지. 당에 수입한다. 당나라로부터. 그다음에 나전칠긴 동그라미. 위에다가 고려, 송, 수출. 무슨 소리냐면 나전칠기라는 품목은 통일신라시대 때 당으로부터 수입품이지만 고려 시대로 나오면 수출품이 돼 거꾸로. 고려, 송, 수출. 무슨 소리야? 고려 시대는 송의 수출. 그런 소리야. 그 다음에 중국 산둥반도하고 양쯔강 하류에 신라의 집단 거주지 발생해서 신라방 거기서부터 신라방, 신라촌, 신라소, 신라원, 신라간 그런 단어 그 단어 자체가 튀어나오는 순간 어느 시대로 간다? 동일 신라시대로 간다. 이거는 어느 나라와 교역을 의미한다? 당나라. 어디에 설치된 거다? 중국 땅에. 그리고 거기다가 신라방에다가는 집단 거주지, 소에다가는 행정기구, 원은 쉬워. 원은 사원. 그 뭘까? 절이겠지 뭐. 절. 관도 쉬워. 여관 쉽죠? 여관. 그치? 자,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도 이 신라인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했다. 특히 당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당의 진출이 활발했다. 그래서 당나라 땅에 집단 거주지인 신라방 내지는 신라촌, 자치기구 내지는 행정기구인 신라, 소, 사찰인, 원, 여관인, 관도 설쳤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책임자 신라인 임명. 밑에다가 책임자 신라인 임명. 그 무슨 소리냐면 당나라가 이게 당나라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단 거주의 책임자를 누구로 임명하기도 했다? 신라인으로 임명하기도 했어. 그래서 신라인의 자치를 약간 허용하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까지가. 그리고 특히 요 단어가 나오면 특히 이 통일신라 시대에서도 하대로 가. 하대. 특히 하대. 자, 그다음에 일본. 처음에는 교류 제한, 8세기에 이르러 무역이 활발. 그 한 문장만 기억하면 돼.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이 틀리게 나면 어떻게 나올까요? 틀리게 내고 싶으면 처음부터 교류가 활발했다 이렇게 내겠지. 그냥 그것만 줄쳐놓으라고. 처음에는 제한, 8세기에 이르러 활발. 그렇게만 줄쳐놓으라고. 이슬람 상인은 아라비아 상인인데 국제 무역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슬람 상인이 들어와서 통일신라 시대부터 어디에 와서 무역했다? 울산 동그라미. 그래서 삼국시대 무역하면은 만약에 지도가 나오면 어떤 동네만 눈여겨보면 돼? 당항성하고 울산. 당항성하고 울산 하면 어느 시대야? 통일 신라 시대로 가는 거지. 특히 울산은 동그라미 쳐놓고 이슬람 상인까지 와서 무역했던 국제 무역항으로 발달했다. 위에다가 울산 위에다가 고려, 병난도 많이 들어보셨죠? 병난도, 가로, 끝에 가로, 예성강, 가로 닫아. 자, 이 이슬람 상인은 고려 때도 또 나오거든요. 근데 고려 시대는 어디 와서 무역해야 된다? 병난도. 병난도는 어느 강이 있고, 그러니까 병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강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무슨 강이 나오면? 예성강. 그럼 고려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보고. 장보고는 좀 더 신경 써놔야지. 장보고 관한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그가 활약한 시기를 물어봤어. 그럼 어딜까? 이쪽일까? 이쪽일까? 이쪽에서 보셨죠? 저번 시간에.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시켜줄게. 독서 3분과. 그 다음에 김원창, 김법문의 난. 그 다음에 청해진. 장보고잖아. 그 다음에 진성여왕 때. 3대목. 그 다음에 최치원의 시무십조.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의 난.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야 항상. 그냥 당연히 하대잖아. 공부한 거야. 시기는 하대.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해상 세력이라고도 해. 장보고는 해상 세력. 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세력이거든. 그래서 해상 무역 내지는 해상 세력. 그러면 신라 하대는 무역이 발달하면서 무슨 세력도 형성됐다? 성장하기 시작했다? 해상 세력도 성장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줄쳐놓는 거야. 객관적인 지식에다가 완도 뭘로 바꿔내겠어? 만약에 지저분하게 바꿔내면 진도, 완도, 정해진, 중개무역,
견당, 매물사, 회역사, 교관선. 이 사람이 무역을 했는데 일본에 파견된 사신은 회역사, 당나라에 파견한 사신은 당자 들어갔으니까 견당, 매물사, 무역선 이름은 교관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왕이 쟁탈전에 가담해서 그 김우징 신무왕. 자, 장보고 활약한 시기에 정치 상황 물어봤어. 그러면 하대잖아. 그러면 진골기족들의 왕이 쟁탈전이 벌어지는 시기 맞잖아.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막강한 부력과 군사력으로 누구를 도와준다? 김우징이라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신무왕에 즉위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김우징 신무왕. 자, 그 다음에 법화원. 자, 이 사람은 당나라 땅에다 뭘 설치했다? 법화. 이것도 사찰이야. 근데 신라원 이러지 말고 법화원. 이게 동시대야. 신라방 아까 했던 거 신라방 있죠. 왜? 신라방 뭐 신라소 신라원 신라관 있었던 시기잖아. 그 시기하고 동시대라고 보면 돼. 하대. 응? 근데 장보고는 뭐라고 한다? 법화원으로 하세요. 법화원. 그래서 지금 줄쳐놓은 게 다 누구와 관련된 지식들이다. 장보고와 관련된 지식들이다. 이 사람 자체를 물어볼 때는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사료짐을 주고 상황을 물어본다면 그 단어 중에서 최소한 하나는 나온다. 응? 그럼 빨리 장보고구나 하면서 신라 하대로 가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제도로 가자. 다음 페이지. 자,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토지제도하고 민정문서. 토지제도하고 민정문서. 이건 다 하셨어. 미리. 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다? 토지와 관련해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다? 노급을 폐지했다. 이렇게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건 외우고 이해까지 해야 돼. 삼국시대 했던 거 다시 하자. 삼국시대는 시급과 노급 정리했지. 시급과 뭐? 시급과 노급이란 단어는 어느 때부터 나온다? 삼국시대부터 나온다. 자, 시급은 누구에게 준 거야? 공신. 이건 누구에게 준 거야? 관료. 통칭해서 요 두 개는 누구한테 준 거야? 귀족. 백성이 아니라 귀족. 근데 이건 다 귀족이야. 그런데 가리라고 했죠. 반드시. 공신하고 관료. 준 내용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소유권을 준 거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 그걸 수조건이라고 표현한다. 수조건 플러스 그 토지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줬다. 노동력. 그러면 통일신라 시대 용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노동력을. 아까 노동력 걷는 세금을 뭐라 그랬어? 역이라 그랬지. 역수치권 이래도 되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개념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덕왕 때. 성덕왕 때는 왕토 사상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정전. 그 다음에 경덕왕 때는 노급을 다시 나눠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 노급을 다시 나눴다. 그건 무슨 소리야? 노급이 부활했다. 요 부분이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외우시라고. 자, 일단 외우는 거야. 문무 관료전. 관료전 지급. 그 다음에 노급을 혁파. 그거 줄쳐놓고. 이걸 줬어. 일단 내용을 물어보지 않고. 어느 왕 물어보는 거다? 신문왕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하나.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신문왕을 주고서 이것의 의미를 물어볼 수가 있어. 두 번째 유형. 관료전은 처음 이때 해야 되는 거고, 노급은 했지. 노급은 뭐야? 귀족들에게, 관료에게 지급된 토지와 농민. 토지란? 토지에 대한 수조건. 농민은 강제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 관료전만 알면 되지? 관료전은 뭐만? 토지만, 수조건만. 뭐는 안 주는 거야? 노동력은 안 주는 거야.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받은 관료는 그 땅으로부터 조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농민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렇죠? 그럼 다 됐죠. 두 번째 유형. 그 개념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는 이거를 해석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야? 토지만 준 거 아니야 지금? 토지와 노동력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땅을 안 주는 대신 노동력은 동원할 수 없고 조만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료전만 지급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야 당연히. 뭐 정치적으로 많건 강하지 뭐.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축소시키는 일이지. 맞지? 귀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축소시키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조치였다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뭐냐면 귀족들의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을 강화시켰다. 맞을까 틀릴까? 생각을 해. 이건 생각을 하는 거야. 귀족들의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아니, 틀렸지. 약화시킨 거지. 반면에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지배력은 강화시켰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해석의 문제지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건 뭘 외우라고? 관료전이 뭔가, 시급이 뭔가를 반드시 외우라고.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성도강. 성도강 때는 어떤 기록이 있다? 왕토, 백성, 정, 전. 그래서 삼국시대에 정전이 나오면 안 돼. 통일, 신라시대에 정전이 나와야 돼. 자,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야?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대상과 관련해서 그래서 무엇과 다르다? 관료전이나 노고박으로는 다르다고. 그거는 귀족한테 주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백성 이렇게 해놓고, 자, 이것도 결국은 뭐야? 농민과 토지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냐면 원래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던 토지였는데 왕토사상이라는 이념을 들이대면서 국가가 농민과 토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켰다. 이런 게 되는 거야. 정전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원래 왕토사상은 뭐라 그래서 삼국시대 했잖아. 왕토사상은 왕의 것이라는 거. 그럼 왕토사상은 이념적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해서 현실적으로도 왕토사상이 존재한다고 그랬어. 이념적으로만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소리 무슨 소리야? 현실적으로도 개인의 사유지는 없다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이 통일신라 시대에 개인의 사유지가, 삼국시대에 개인의 사유지가 없었냐고요?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왕토사상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유가 있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왕토사상을 왜 강조한다 그랬어? 국가가 지배력 행사하기 위해서, 세금 걷기 위해서. 그 해석을 그대로 통일신라 시대도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정전은 실제로 국가가 지급한 토지가 아니라 원래 삼국시대부터 농민들이 경작하던 사유지였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왕토사상을 들이밀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래 다시. 정전의 소유권은 왕토사상에 의해서 국가에 있었다. 거짓말이라고. 왕토사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전의 소유권은 원래 개인에게 있는 사유지였다고 해석하는 게 다수의 견해라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경덕왕. 경덕왕 때는 노급을 다시 나누어 줬다. 그거 줄쳐놓으면 되지. 그게 뭐라 그래? 노급의 부활. 그럼 어느 때하고 정반대되는 현상이야? 신문왕 때 정반대되는 현상이죠. 이때는 오히려 이제 관료전이 없어지고 노급을 준다는 얘기지. 그럼 정치 현상이 반대게 됐겠네 그렇지. 이때 이미 왕권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거다라는 거지. 자,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외우시기도 하고 의미도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민정문서도 별표 쳐놓고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해. 민정문서. 이 문서도 이제 객관적인 지식을 알아야 돼. 이해하는 건 특히 더 없어. 자, 발견.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정문서는 일단 무슨 문서라고도 한다? 장적 촐락문서. 그래서 신라 장적 또는 촐락문서라고 한다. 촐락문서라고 하는 이유는 촐락에 관한 문서이기 때문에 촐락문서.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문서는 어디서 발견됐다? 일본에서.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 한자로는 동대사 정창원이라고 읽는다. 도다이사 쇼소인. 어느 때 작성된 거로 추정이 된다. 경덕왕. 그럼 경덕왕이 뭐야? 노급이 부활한 때였대. 다시 민정 문서 작성 시기. 어쨌든 통일신라 시대지.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자, 작성. 누가 작성한다? 촌주. 그거 제일 잘 바꿔 나오는 거야. 작성자가 촌주 이외에 다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다 틀리는 거야. 무조건. 가고 싶어도 유역에 넘어가면 안 돼. 촌주라는 두 글자 아니면 다 틀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작성 시기 3년. 그것도 잘 바꿔 나온다. 매년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매년 작성했다 그러면 틀리는 거라고 무조건. 그래서 촌주에 의해서 3년. 그 반드시 줄쳐놓고 외우라고. 자, 그 다음에 내용.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민정문서 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거야. 그 내용에 관한 거. 자, 어디에 관한 기록이다? 서원경 부군 4개 촌락. 또 뭐 바꿔내고 싶어? 서원경을 바꿔내고 싶겠지. 서원경이면 지금의 청주인데 비슷한 동네. 충주로 바꿔낼 공산이 가장 크지. 그러면 중원경, 충주 이러면 안 돼. 서원경, 청주 부군 4개 촌락. 자,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 그 사해점촌, 사라지촌, 모촌 있죠? 그건 줄만 쳐놔. 외우지는 말고. 끝에 뭐가 붙었어? 촌이 붙었지? 그러면 동네 이름이겠지. 뭐 신설동, 용두동 이런 식으로 동네 이름이겠지. 그래서 뭐 문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이런 촌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민정? 문서로 가는 거야. 이거 외울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인구줄. 세로로 줄 쳐놔. 인구줄. 세로로 읽으면서 줄 쳐다. 그 다음에 호. 그 다음에 우마. 오른쪽. 수목. 그 다음에 토지. 그렇게 딱 줄 쳐놓으세요. 자, 민정문서 안에 기록된 내용은 뭐가 있다? 사람, 가구, 해석하면 호가 가구지. 그 다음에 가축, 나무, 그 다음에 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자 인구로 간다. 인구는 그런데 기록해 놨는데 사람은 몇 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했다? 6등급. 남자만 기재했다? 남녀 모두 기재했다. 남녀. 기준은 뭐다? 등급을 나눈 기준은 연령, 나이. 그렇게 딱 줄쳐놔. 그리고 끝에 노비도 줄쳐놓고. 자, 그래서 민정문서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사람을 기록해놨는데 6등급으로 나눠서 기록해놨다. 남자도 기록해놓고 여자도 남녀별로 나누는 기준은 나이. 이건 외울 필요도 없어. 사람은 뭘로 나누겠어요? 등급을 그럼. 뭐 나이밖에 더 있겠어? 잘생긴 수는 나눴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밖에 없어. 그래서 나이. 그 다음에 일반 평민뿐만 아니라 누구도? 노비도 포함. 그런데 수는 노비보다는 평민이 훨씬 많아. 농민이 훨씬 많다. 농민이 뭐? 훨씬 많다. 두 번째 가구. 가구는 좀 신경 써서 읽어야 돼. 자, 가구는 몇 등급으로 나눠서? 9등급. 그래서 구등호재, 구등호재, 구등호재 그렇게 읽어버릴 때. 구등호재. 무슨 뜻이야? 구등호재가. 호는 9등급으로 나눴다. 구등호재. 그럼 숫자가 여기서 3개밖에 안 나오거든. 369, 369, 369. 3은 뭐야? 3년에 한 번씩 작성한다 그거잖아. 그러면 6, 9는 둘 중에 사람 아니면 호 중에서 하나잖아. 헷갈릴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야. 구등호재 그렇게 읽어버릇하면 자연스럽게 구등호재라고 외웠잖아. 지금 구등호 계속 습관처럼 읽었잖아. 그러면 호는 9등급인데 뭐 그러면 사람은 6등급이겠지 뭐. 그냥 369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구등호재 이렇게 해놓고 나누는 기준을 반드시. 나누는 기준이 뭐다? 인정의 다과, 사람의 많고 적음. 그거 줄쳐놓으세요 반드시. 그거를 잘 바꿔나오기 쉬워. 가구는 사실 어떻게 나누는 기준이 사람처럼 뻔하진 않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 제일 잘 바꿔나오는 게 재산의 정도. 이렇게 제일 잘 바꿔나와. 뭐의 정도에 따라서?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9등급으로 구분했다 하면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잘 나온다고. 그럴 수 있잖아 사실 그때 가구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인정은 사람 말하는 거야. 인정의 다과. 많고 적음을 다과라고 해. 인정의 다과. 사람의 많고 적음. 결국은 쉽게 표현하면 사람 수를 기준으로야. 사람 수를 기준. 인정의 수를 기준으로. 그렇게 그거 반드시. 그건 좀 더 신경 써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 뭐 가축도 기록해놨다. 뽕나무, 잣나무 등 나무도 기록해놨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토지. 자, 토지도 좀 신경 써서 읽어. 일단 토지의 종류 다 줄쳐놔. 민정문서 안에 기록된 토지는 뭐가 있어? 마전. 그 다음에 연수, 유전답. 그 다음에 관모답. 그 다음에 내시령답. 그 다음에 촌주위답. 여기에 노급이라는 거 있나? 시급이라는 거 있나? 관료전이라고 있나? 관료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나? 뜻이 관료전의 성격을 가진 건 있어도 관료전이라고 하는 건 없지? 과전 있나? 과전? 전시과 있나? 없죠? 없는 거지? 없는 거야. 여기 이외에 나오는 건 다 아닌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해석하는 거야.
마저는 공동 경작. 연수 유답은 누가 경작하던 토지다? 농민. 보통 일반 농민을 연호라고 하거든. 연호. 연호. 일반 농민들을 연호라고 하던. 그러니까 연호가 받은 땅. 연수 유전답. 이게 바로 농민의 경작지. 그런데 성덕왕 때 아까 그 기록에는 연수 유전답이라고 표현 안 돼 있죠? 왕토 사상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그렇게 표시돼 있었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이름은 다르지만 성격은 비슷한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농민들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아서 경작하던 땅을 뭐라고 불렀다? 민정문서 안에서는 연수유전답, 성덕왕 때 기록으로는 정전. 그래서 같은 토지라고 옆에서 써놨잖아. 정전이라고. 정전의 성격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관모답은 관유지. 내시령은 내시령 관리. 촌주의답은 촌주. 자,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의 촌락의 토지의 종류는 이런 게 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토지가 뭘까요? 여기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토지가 어떤 토지일까? 마전? 왜? 이 세상에 농민이 제일 많은 거야. 어느 시대나. 연수, 유전다. 찍어도 그걸 찍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리고 이거는 뭐 공동 경작만 뭐 하라고 했다고 해도 이거는 다 농민들이 경작하는 거야. 이건 다 뭐 농민들이. 그러니까 연수 유전답을 경작하면서도 동원되어서 마전도 경작하고 내시령답도 다 누가 한다? 농민들이 경작한다. 이렇게. 거기까지. 그리고 의미는 한번 생각해 보면 돼. 민정문서 그 제목 밑에다 쓰세요. 자원, 편제 관리. 맞나 생각을 해봐. 이 민정문서의 작성 목적은 자원을 편제해서 관리했음을 보여준다. 맞을까 틀릴까? 맞습니다. 수치의 근거. 그렇게도 써놔보고. 수치의 근거. 그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세금 걷는 거에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는 거지. 수치의 근거. 그래서 자원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철저하게 관리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세금 징수의 근거 자료로 사용했던 문서란 말이야.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라고. 이걸 뭐 쓸데없이 왜 작성했겠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걸 작성하는 거는 중앙집권화 강화와도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 강화와도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관련이 있지. 왜? 지방의 사정이 어떤 걸 잘 알아야 중앙이 통제를 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와 관련이 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토지 종류하고 요 민정문서는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읽는 거야. 귀족의 경제적 생활. 시급과 노급줄. 통일 이후에도 귀족들은 무엇을 통해서? 시급과 노급줄. 농민을 지배 줄. 노동력 동원 줄. 그 문장이 맞아 틀려요? 그 문장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왜 맞는 거야? 시급과 노급 계속 외우라고. 시급과 노급은 뭐까지 들어가서 맞는 거야? 노동력을 동원했다까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계속 외우시라고. 그래서 농민을 지배해서 조세와 공물을 거두고까지만 하면 그건 관료전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야. 관료전. 노동력도 동원했다. 맞다. 그런데 신문왕 때는 그 중에서 뭐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만 지급했다. 뭐 이런 소리지. 통일신라 시대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도 여전히 시급이나 노급, 그다음에 신문왕 때 지급됐던 관료전이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관료전은 수조건만 주는 거야. 수조건만 이렇게. 그리고 신문왕에다가 거기 위에다 써. 다시 공부하고. 관료전 지급 옆에다가 노급 폐지. 옆에다 하나 더 써놔. 시급 제한. 그래서 통일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가. 통일 이후에는 시급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고? 제한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 왕권 강화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귀족의 경제에서 두 번째. 물려받은 토지 줄.
이거는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거죠. 시급이나 노급이나 관료전은. 근데 그 외에도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가 있다는 거지. 만약에 그 사상이 현실적이라면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게. 왕토 사상이 이게 현실적으로도 존재했다면 이거 물려받은 토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 전국도의 토지는 왕의 것인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념적으로만 존재했다고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물려받은 토지, 노비, 목장, 섬, 줄. 그리고 그 중에서 섬을 동그라미 쳐놔. 이거 특이한 건데. 그렇지? 지배층의 경제적 생활을 물어볼 때 섬이 경제적 기반 안에 포함되는 시대가 이 시대밖에 없어.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섬을 경제적 기반으로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섬이 들어가는 순간 통일, 신라시대 진골, 기적으로 간다. 이거 사료지문 읽을 때 좋은 거야. 뭐 읽을 때? 사료지문 읽을 때. 막 지배층이 막 경제생활하는 거 막 나와. 근데 섬이 나오는 순간 통일, 신라로 간다. 그 다음에 고리대는 당연히 줄쳐놓고. 그리고 당이나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양탄자, 유리그릇, 기금석. 양탄자, 유리그릇, 기금석 줄. 이거 누가 갖고 들어온다? 아라비아 상이냐 특히. 아라비아 상이 양탄자. 당의 유행을 따라 옷을 입고 경주 근처에 호화로운 별장을 소유하기도 했다. 뭐 대충 읽으면 된다. 그 다음에 농민의 경제생활. 점차 무엇에 시달린다. 과도한 수치 줄. 그리고 무엇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 상실 줄. 그 밑에다가 불법적 토지 겸병으로 인해. 불법적 토지 겸병만 써놔. 불법적 토지 겸병. 토지 겸병은 이제 자기 땅을 확대시킨다는 얘기야. 무슨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로 누가 했을까? 지배층이 했겠죠 뭐. 그래서 불법적인 토지 겸병이 확대되면서 농민들이 토지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점차 그 다음에 과도한 세금에 시달리고 그리고 고리대도 줄쳐놓으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점차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요게 다 무엇의 배경으로 가면 된다. 농민반란으로 가면 되는 거야. 밀란으로. 밀란. 초적, 하대, 초적. 밀란의 전국적 확대. 이건 외워야 돼. 밀란의 전국적 확대. 어느 왕? 진성여왕 때. 스타트. 원종과 애노에 나는 계기로. 원종과 애노에 나는 계기로. 그래서 나머지는 가볍게 객관적으로 줄만 치고 열심히 읽고 뭐를 좀 신경 써서 정리해 놓으라. 토지 종류 요거 하고 그다음에 민정 문서 요거는 반드시. 자, 그다음에 넘기세요. 그다음에 이제 중대하대 비교한 거 있지. 여기 아주 좋은 내용 다 들어가 있지. 전체적으로 비교해 놓은 거야 지금. 자, 중대하고 하대. 중대란 무열계,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 근데 여기 왕이 중요하다 그랬지. 무열왕 다음에 문왕이 나올 거고, 문왕 다음에 신문왕이 나올 거고, 신문왕 다음에 성덕, 경덕. 하대란 내물계, 선덕왕에서부터 경순왕까지. 자, 중대 정치, 무열계, 또 무열계 맞잖아. 무열계. 그다음에 왕권의 전제화. 왕권이 강화된다는 소리지, 그치? 그러니까 비교할 때 어느 시대가 왕권이 강한 시대다. 중대가 왕권. 왕권이 강화되고 안정된 시기다. 근데 세세하게 미시적으로 물어보면 왕권이 전체적으로 강화되는 시기지 모두가 강화되는 건 아니지. 미시적으로 물어보면 뭐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노급의 부활은 들어가면 안 되지. 노급의 부활하고 해공왕 때 일어났던 대공의 난 96 각간의 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뭐해? 왕 전제화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왕까지는 대충 들어가면 돼. 성덕왕 때 정전지구까지는 거의 다 왕권 강화로 가는 거야. 근데 노급의 부활이라든가 대공 96 각간의 난은 들어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사부 시중의 권한 강화 줄. 반대로 누구는 권한 약화, 상대 등 약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맞지? 왕권 강화에 직결되는 관청은 화백회의다, 집사부다. 집사부다, 집사부. 근데 공부를 했잖아. 왕권이 강화된다고. 무열왕 이후부터 왕권이 이전보다 강화된다. 따라서 왕권이 강화에 따라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고
화백회의 상대 등에 관한은 약화된다가 말이 맞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왕권이 약화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만약에 왕권이 약화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지 뭐. 그럼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약화되고 상대 등의 권한이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거야. 하나를 알면 둘을 알아야지. 그게 어느 때일까? 하대. 응? 하대.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는 크게 보면, 통일신라 시대는 이렇게 해도 돼. 집사부 중심으로 정치가 행해졌습니다. 이래도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육두품출. 육두품은 주로 어디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던 신분이지? 학문과 종교. 그렇지? 다시 복습시켜주는 거야. 학문과 종교. 관등 승진의 한계가 있었지? 아찬. 육관등인 아찬. 그런데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 식견, 학문적 식견을 중대는 누구를 위해 쓴다? 왕을 위해 쓴다. 왕을 정치적 학문적 보좌.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거 무슨 소리야? 왕을 정치적 학문적으로 보좌했다는 소리는 왕권 강화에 기여한 신분이다. 이렇게. 왕과 결탁했다. 맞아 틀려? 왕에 의해서 관리로 등용되었다. 맞을까 틀릴까? 틀려? 왕과 결탁한 건 맞고 왕에 의해서 관리로 등용된 건 틀려? 똑같은 얘기 아닌가? 다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는 소리는 왕과 결탁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고, 왕에 의해서 관리로 등용되었다. 맞는 말이지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 관리로 등용되었다는 맞거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직에 임명되었다, 등용되었다 할 때는 신경 써서 읽어야 된다고. 그냥 관리로 등용됐다 이랬잖아. 그럼 뭐냐 맞는 거지. 근데 대하찬에 임명되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쉽게 얘기해 줄게. 5관등 이상에 등용되었다. 5관등 이상으로 승진했다. 그럼 틀리다고 무조건. 왜 그러냐면 통일신라 시대에도 골품제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골품제 신부적 제한은 여전했거든. 그러니까 5관등 이상으로 승진했다. 무조건 틀려. 그 다음에 또 진골이 독점하는 관직이 뭐였죠? 중앙관청의 장이었지. 시중하고 영이지 그럼. 그래서 시중과 영에 등용되어 이러면 틀리는 거야 절대로. 통일신라 시대에도 관리로 등용되었다. 그러면 그냥 읽어도 돼.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시중이나 영, 5관등 이상이 나오면 반드시 가려야 돼.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는 등용될 수 있다 그랬어? 차관 정도에는 등용될 수 있다 그랬지. 시랑, 경, 동그라미야 그거는. 시랑, 경은 동그라미. X는 뭐야? 5관등 이상. 그 다음에 시중, 영, X라고는 X라고 무조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대로 간다. 하대는 누구? 내물계 어떤 시대다? 왕이 쟁탈전. 누가 하는 거야 이거는? 진골끼리. 지네들끼리. 그래서 왕권이 약화. 그래서 구태타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왕이 수시로 교체되는 게 맞겠지? 수시로 교체. 화백회의와 상대의 권한이 강화됐다. 이걸 알아들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맞잖아. 당연히 강화됐겠지. 반대로 집사부 시중의 권한은 뭐 약화되는 시기겠지. 그래서 이때는 화백회의를 중심으로 정치가 행해졌다. 맞을까 틀릴까? 맞는 거지. 화백회의는 합의제기구지. 그래서 화백회의, 합의제기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연합정치라고 한다. 그래서 뭐가 성행했다? 귀족, 연합, 정치가 성행했다. 그 문장도 맞는 문장이다. 자, 그 다음에 이때는 내물계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누가 불만이 생긴다? 무열계가. 그래서 무열계 반란. 무열계 반란 뭐야? 김원창, 김범문의 난. 반란. 이때도 반란이 일어나죠? 이때는 무슨 반란이야? 김시장상 흠도리가 나오지. 흠도리가 나오면 신문양대로 가는 거야. 근데 이때는 왕권이 강했으니까 진압을 하고 진골기제도를 숙청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때부터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지 정치가. 뭐가 나와 이때는? 대공의 난, 전국의 96각관이 서로 다퉜다 이런 기록이 나온단 말이야. 요거는 이제 정치가 혼란해지는 걸로 가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독서 삼품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김원창, 김범문의 난. 김원창, 김범문의 난. 그거 기억하시라고요.
어쨌든 하대. 왕은 못 외워도 하대. 이거는 의미가 뭐다? 무열계의 반란이라고. 뇌물계에 도전하는 무열계의 반란. 그게 의미라고. 의미. 김원창 김범문에 나는 외우는 거고 무조건. 의미는 뭐야? 뇌물계에 도전하는 무열계의 반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 그 다음에 수기 학생 줄. 거기다가 도당 유학생. 수기 학생이란 단어가 튀어나온다. 신라하대. 자, 신라하대 무슨 단어가 튀어나오냐면 도당 유학생. 네 글자로 수기 학생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수기 학생 출신 중에서도 육두품 줄. 그래서 신라하대는 누구의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수기 학생 출신 육두품 유학자들의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줄쳐놔. 수기 학생, 육두품. 근데 얘네들은 누구와 결탁을 한대? 호족과 결탁 줄. 중대는 어떻게 했어? 왕과 결탁. 왕에 의해서 관리로 등용되어서 왕권 강화에 기여했지만 이때는 지방에 이거 호족은요 밑에 할 거야. 반신라적 세력이야. 반신라적 성향이 강해. 반신라적 성향이 강해. 반신라적 성향이 강해. 그럼 뭐 호족과 결탁했다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반신라적으로 활동했다. 반신라적으로 활동했다. 거기까지. 경제로 간다. 관료전 지급했다. 노급을 폐지했다. 왕을 물어봤다. 신문왕. 관료전 물어봤다. 관료전의 의미를 물어봤다. 수조건만. 노동력은 X. 노급의 의미를 물어봤다. 수조건 플러스 노동력. 이 전체의 의미를 물어봤다. 왕권 강화. 신고만 하는 거야. 왕권 강화. 자, 그 다음에 정전을 지급했다라는 내용을 하고 왕을 물어봤다. 성덕왕 물어보는 거야. 정전의 의미 물어봤다. 원래 농민들의 경작지였으나 국가는 왕토 사상을 통해서 이 토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켰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노급을 다시 나눠줬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왕을 물어봤다. 경덕왕. 의미는 뭐다? 왕권 약화. 그 다음에 민정문서 작성은 너무나 많으니까 별표 쳐놓고 계속. 자, 그 다음에 하대는 뭐가 확대된다? 불법적인 토지 변경이 확대되는 시기다. 과도한 수치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겠지 뭐. 그리고 사무역도 발달한다. 해상무역이 발달한다. 누가 나와야 된다? 장보고. 문화로 간다. 자, 문화는 또 하겠지만 물론 또 하겠지만 여기서 초벌글 하자고. 자, 삼국시대에는 유학과 관련해서 학교는 안 나오지 신라는. 근데 통일신라 시대에 어떻게 유학교육기관이 설치되는 학교가 설치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 국학 신문왕 때. 하여튼 뼈다귀는 다 신문. 벌써 봐. 내가 잘못 써놨다. 내가 여기다 써놨어 아까. 여기다 여기 신문왕 여기 뭐 다시 쓸 필요는 없어요. 김흠도래난. 그 다음에 뭘 설치했다? 국학 설치. 국학. 그거 하나 일단 뭐 까먹더라도 외워. 그 다음에 중대 활약한 유학자들. 지금 유학을 하는 거야. 첫 줄은 유학하는 거야. 그래서 중대의 유학교육기관. 통일신라 시대 국립대학, 국하. 그 다음에 중대 활약한 유학자. 강수, 설총, 김대문. 그 사람들도 나와 문제. 이제 사람 나오기 시작해 이때부터. 강수, 설총, 김대문. 그리고 미리 조작을 해놔 연필로. 강수, 설총은 묻고 6. 김대문에다가는 진골. 신분이 달라. 그래서 강수하고 설총은 육두품이고 그 다음에 김대문은 진골. 그럼 강수, 설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얘네들이 활약한 시기가 중대잖아. 중대는 왕권이 강화되고 안정된 시기지. 이 당시에 육두품은 어떻게 활동했다고 공부했어? 왕과 결탁해서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고 공부했지? 대표적인 사람이 강수, 설총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맞잖아. 육두품이라고 했으니까. 강수, 설총.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대로 가자. 하대는 뭐? 독서 삼품과. 뭐 아주 중요한 제도다 그거. 독서 삼품과. 독서 삼품과. 그 다음에 육두품 또 줄, 수기학생 줄. 아까 했지 미리 단어. 신라 하대는 뭐가 누가 활약이 활발했어?
육두품 출신의 수기 학생들, 수기 학생 출신의 육두품들, 뭐 똑같은 얘기지 뭐. 수기 학생이란 당나라 가서 공부하고 온 애들, 도당 유학생. 근데 그 중에는 특히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세 사람 줄. 최치원, 최승우, 최연희 줄. 그리고 최치원은 했지. 어느 왕 때? 진성여왕 때. 진성여왕 때 활약한 사람. 계속 내가 복습시켜 주는 거야, 여러분들. 머리는 아프겠지만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계속 남는다고. 한 번 볼 때 여러 번 보게 되잖아. 하여튼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공부하고 있는 거야. 머리가 안 아프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책을 10시간을 봐도 머리가 안 아프면 공부를 안 한 거야. 10분을 봐도 머리가 아프면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돼, 자꾸 사람이. 자꾸 무조건 무식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무식하게 외우는 부분도 있지만 자꾸 생각하면서. 그래서 최치원, 최승우, 그거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 아까 강수, 설총, 김대문. 그 다음에 최치원, 쓰리채. 최치원, 최승우, 최연희. 중대, 시기가 다르지? 중대, 하대. 이렇게. 그렇게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다. 불교로 간다. 두 번째 줄은 불교야. 자, 통일신라 했을 때 불교화를 해서 나타난 현상이 뭐다? 불교 대중화. 불교 대중화. 불교 대중화가 무슨 뜻이다, 그럼? 말 그대로 대중화된다. 무슨 소리야, 대중화된다가? 대중에게까지 널리 확산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지. 그거 어느 때 일어나는 거라고,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삼국시대의 대중화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삼국시대. 그럼 삼국시대부터 대중화라고 했겠지. 물론 민간에도 불교가 소개는 됐겠지. 그러나 널리 확산되는 시기는 뭐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알아. 삼국시대는 주로 누굴 중심으로? 왕이나 귀족 중심으로. 그러나 통일시대도 여전히 왕이나 귀족도 믿지만 누구에게까지? 대중에게까지 널리 확산되는 시기다. 그래서 불교 대중화 일단 줄쳐놓고. 불교 대중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행한 종파가 있어. 유행한 종파. 교종 줄. 교종. 중대는 무슨 종파가 나와야 된다? 교종. 교종은 몇 개다? 5교 줄. 뭐뭐다? 화엄종, 법상종, 법성종, 계율종, 열반종 줄. 중요한 사람만 써놓자. 화엄종에다가 의상, 법상종에다가 진표, 법성종에다가 원효. 그렇게 세 사람만 써놓자고. 화엄종 하면 누가 나와야 된다? 의상. 그 다음에 법상종은 진표. 근데 그 한 끗 차이로 어냐 아냐에 따라서 법성종, 법상종 이렇게 갈리잖아. 그거 조심해서 읽으라고. 누가 더 잘 나올 것 같아? 진표가 더 잘 나올 것 같아? 원효를 더 잘 물어볼 것 같아? 문제를. 원효를 잘 물어볼 것 같지? 그러니까 원효를 목숨 걸고요. 원성, 법성이야. 원효 문제 낼 때 지문으로 유치하게 법상종 이러면 안 된다고. 법성,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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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성. 진상, 진상, 원성. 갑자기. 원성. 그래서 그 세 개. 여기 들어간 뭐야? 교종. 교종. 중대.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만 써놓자. 교리와 경전. 교정에다 이렇게 써놔. 교리와 경전이라고 써놔. 교리와 경전. 교리 경전. 무슨 말이냐면 이걸 붙여서 읽어. 교정이라는 종파는 이걸 중시하는 종파야. 교리와 경전을 중시하는 불교 종파. 계속 그렇게 읽어버렸대. 평상시 공부할 때. 교리와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교종도 읽지 말고 교리와 경전을 중시하는 불교 종파가 유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거 교종이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네? 중대로 가야 되겠네. 그래서 교리경전. 교정의 특징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단어야 이게. 교리와 경전 이렇게 써놔. 자, 그 다음에 신라하대로 간다. 그리고 신라하대로 간다. 신라하대는 뭐가 나와야 된다? 선종줄. 자, 그래서 이 교종과 선종을 자꾸 비교한단 말이야. 교종, 선종. 선종은 몇 개다? 구산줄. 근데 9개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처음과 끝만 외워. 도의의 가지산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엄의 수미산문 이렇게. 아까 화엄종, 법상종, 법성종 이런 게 나오면 교종으로 가는 거고, 산이 나오면 뭐 선종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도의나 이엄이라는 사람은 선종승려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럼 성종승려. 그래서 구산. 그리고 거기다 써놔. 좌선과 참선이라고 써놔. 선종에다 좌선,
참선. 이게 또 선종을 특징 짓는 가장 지휘학적인 단어야. 자, 이거 무엇을 중시하는 종파다? 좌선과 참선을 중시하는 불교 종파로서 이렇게 그렇게 계속 읽어버렸다라고. 그리고 이 두 단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대조적인 거야. 좀 대조적인 거라고. 교리와 경전을 중시하는 불교 종파하고 좌선과 참선을 중시하는 불교 종파가 성격이 조금 거의 반대되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 미리 안 하나. 그 다음에 뭐가 유행한다? 풍수지리사상출. 기타 또 모두 유행하는 시기다 이때. 풍수, 이건 불교가 아니야. 풍수지리. 그래서 풍수지리사상이 유행하는 시대가 하대. 그걸 체계화시킨 사람이 저 사람이야. 선종줄 도선. 도선도 승려인데 무슨 계열 승려야? 선종 계열 승려라고 해야 돼. 교종 계열 승려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선종은 불교 아니야. 그치? 불교 승려가 풍수지상까지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선종과 풍수지상이 결합되어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맞는 거야. 맞는 거야. 그래서 선종 승려 도선비기. 그게 이제 글이야 글. 풍수지상과 관련되는 글. 그래서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로 간다. 그 밑으로. 중대, 균형과 조함이 줄, 조형 줄. 자, 여기서 키워드는 균형과 조함이야. 자, 그래서 중대 발달한 예술의 특징은 뭐다? 엄격한 균형과 조함을 갖췄다. 조형물이 뭐야? 균형과 조함을 갖췄다고. 그러면 생각해봐. 균형과 조화. 예를 들어서 탑이라고 하자. 탑을 딱 봤더니 아주 뭐야? 안정감도 있고 비례도 잘 맞고 그 소리지 그게. 균형과 조함을 갖췄다는 게. 그러면 그렇게 만들려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면 그렇게 되나?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거를 좋아하는 거야? 형식미를 좋아하는 거야? 형식미를 좋아하는 거지.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애들이 그렇게 하겠지?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교종의 성격이거든. 교리와 경전, 지식을 추구하는 종교거든. 이거는 형식도 중요시 여기거든. 그래서 교종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야. 교종의 영향. 자, 그 다음에 하대로 가. 하대는 뭐? 승탑과 탑비줄. 승탑에다가 거기 부도라고도 해. 부도. 그게 승려의 사리를 보관하는 거야. 승탑이란 뭘 보관하는 거다? 승려의 사리.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시면 아주 수행을 많이 한 스님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면 사리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 사리를 보관하는 거. 승려의 무덤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승탑이라고 한다. 이거는 왜 뭐의 영향이다? 선종의 영향이라고. 선종의 영향이라고.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지. 균형과 조화를 갖춘 하면 교종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승탑과 탑비에 유행하면 무조건 선종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연결시켜서. 자, 그다음에 호적으로 간다. 호족하고 밀란.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고 별표처럼 없이 두 개. 자, 이게 어느 때다? 신라 하대. 호족과 밀란하면 어느 때로 와야 돼? 신라 하대에다 써놨잖아. 그래서 호족은 어떤 세력을 말한다?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반독립적인 세력.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반독립적인. 중앙정부 통제 하에 있는, 이렇게 안 했지? 맞잖아. 중앙정부 통제 하에 있는 세력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거기서 뭐? 벗어난 반독립적인 세력. 그래서 이게 키워드야. 반독립적인 세력이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다. 지방 세력이라고. 지방 세력은 신라 하대만 나오는 걸까? 그 전에도 있었을까? 뭐 그 전에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 신라 하대의 지방 세력의 특징은 반독립적인 지방 세력이라고. 반독립적인 지방 세력인 거야. 이탈한. 그래서 이게 바로 호족의 개념이야. 호족은 단순한 지방 세력이 아니라 뭐 반독립적인 지방 세력이라고. 이렇게. 자, 그리고 걔네들은 지방 세력이니까 자기의 근거지가 있어. 근거지. 자기의 뭐 근거지가 있다고. 당연히 근거지. 그래서 근거지에 성을 쌓고 스스로 이렇게 불렀대. 성주
장군이라 불렀대. 성주 장군도 좋잖아. 성주 장군. 그래서 반독립적인 세력으로서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부르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게 눈에 보이는 순간, 아 이거 호족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어느 때로 가야 돼? 시기. 신라 하대를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이때는 반독립적인 지방 세력이 성장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지.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의 힘이 셌거든. 이때는 왕권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다 통제하에 있었던 거야. 통제하에 있다가 이때는 그럼 역으로 표현하면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는 거야. 그러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당연히 약화되는 거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그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반독립적인 지방 세력이 성장했다. 그래서 결국은 신라 하대로 가면은요, 거의 이 진성령 때, 거의 어느 왕 때? 진성령 때 가면 거의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을 상실하는 시기다, 이렇게는. 그래서 중앙정부의 권위는 경주와 그 부근 지역에만 미치는 거야. 나머지 지역은 아무리 말을 해도 세금 내라고 해도 안 내고 막 이러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결국은 상실했으니까 각 지역별로 호족이 성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밀란도 전국적으로 확대돼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 호족은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상 그 지역을 통치했다라는 거지. 뭐 군사권도 갖고 있고, 뭐 행정권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 거야. 세금도 갖고 그래. 그러니까 신라 하대는 중앙 정부에서도 세금을 내라 그러지만 그 지역의 호족이 세금을 내라 그래. 2번 내는 경우도 있겠지 물론, 그렇지? 근데 그 호족이 힘이 세면 중앙 정부에서 관리가 세금 받으러 오면 가, 내가 받을게. 그럼 어떻게 중앙 정부가 힘이 셌으면 그렇지도 않겠지. 그럼 바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냥 바로 진압하겠지. 근데 그럴 힘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역을 통치해. 사실상 왕이야, 왕. 얘네들이. 그래서 신라 하대는 이 지방 세력인 호족이, 반독립적인 호족이 성장하면서 각 지역별로 군웅할거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야. 군웅할거.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반독립적인 지방 세력으로 성장하는 호족이라는 애들이 어떤 유형이 바로 이렇게 성장하느냐? 4가지 유형이 나와. 촌주, 몰락한 중앙귀족, 무역, 군진. 요 4가지가 유형이야. 첫 번째 유형, 촌주 출신으로서 호족으로 성장하는 유형. 가장 많은 유형이야, 이게. 가장 많은 유형. 그 다음에 중앙의 귀족이었으나 몰락해서 지방 세력화하는 유형도 있다. 중앙 몰락 귀족.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진골도 있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뭘 통해서 부력을 축적한 세력이,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세력이 또 군사력까지 갖춰가지고 독자적인 세력. 반대로 군사력만 갖고 있었는데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역을 또 해가지고 또 독자적으로. 그걸 군진이라고 한다. 군진 세력 구체적으로 줄쳐나는 거. 뭐뭐 있어? 배강진, 청해진, 혈구진, 당성진. 그거 얘기 안 해도 청해진은 알지? 그냥 읽을 때 청해진은 의도적으로 읽지 마. 왜 아는데 못으로 읽어. 그걸 읽는 순간 나머지 것들이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그 청해진을 손가락으로 가리고 읽으라고. 배강진, 혈구진, 당성진 이렇게 읽어버렸다라고. 그러면 청해진 들어가면 좀 너무나 쉬워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그건 어느 때로 가야 돼? 신라 하대, 군사력. 그러니까 신라 하대는요, 그 해안 지방의 중요한 지역에 군대를 배치했거든. 그걸 군진이라고 해. 군진. 그래서 군진 세력이 독자 세력화하는 거. 혈구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다 강화도라고 해놔. 강화도. 혈구진은 지금 어디에 설치됐던 군진이다? 강화도. 강화, 혈구진. 강화, 혈구진 이 정도. 자, 그래서 호족 이거 해놔 반드시. 그리고 결국 이 호족들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생각해봐. 그러면 호족이 친신라적인 세력은 아니잖아. 맞죠? 경주 중심의 사회를 지향한 애들은 아닌 것 같은데? 경주 이외의 지역,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방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애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얘네들 반신라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당연히. 반신라적 세력이다. 근데 이때 이제 아까 육두품 할 때 얘기한 거 아니야. 무조건 반신라적이라고 써놓은 거게. 지금 이해를 해야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반독립적인 세력이니까 반신라적 세력 아니야. 그럼 반신라적. 친신라는 아닐 거 아니야. 이때는 육두품이 누구와 결탁한다고? 호족과 결탁한다고. 그래서 반신라적으로 활동한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밀란으로 간다. 밀란의 배경은 뭘까? 불법적인 토지 겸병이 확대되면서 농민이 토지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수치에 시달립니다. 고리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게 배경인 거지. 아까 읽었잖아 대충. 그건 어느 시대나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때 농민의 생활이 궁핍해서 토지를 이탈해서 도둑질하는 일이 많다고. 그래서 그걸 초적의 물이라고 한다. 초적. 그래서 초적이 들끓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와. 그리고 이제 그 밀란에 관해서는 이왕이 나온단 말이야. 진성 여왕 때. 진성 여왕 때 이때는 뭐야? 중앙정부의 힘이 거의 상실했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때 국가 재정이 막 궁핍하고 막 이럴 때야. 그래서 사자를 보내 가지고 막 세금 내라고 독촉하던 때야. 근데 독촉하니까 세금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반기를 들어서 어떻게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이런 기록이 나온다고. 그게 바로 진성 여왕 때에서 원종과 에노 모나르키 기로 원종과 에노의 날개로 원종과 에노의 날개로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그 전 왕으로 외우세요. 진성 여왕 때. 실제 기출이라고. 박스 안에 그 사료 지문 주고 이때 상황 물어본다고. 2개 외우라고 같이 옆으로. 3대목. 진성 여왕 때 뭐? 3대목 편찬한 시대잖아 이때. 3대목. 그 다음에 또 최치원, 시무, 십조. 그 3개 계속 외워. 그 다음에 이것도 밀란의 연장성사인데 적고적 출현. 적고적. 붉은 바지 입은 도적. 진성여왕 때 적고적이 경주 부근까지 침공했다는 이런 기록도 있어. 자, 그래서 원정과 에너, 적고적 이런 게 나오면 어떤 밀란이 나오면 누구로 간다? 진성여왕 때로 간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농민 반란군을 이용해서 세력을 확장시킨 세력이 있다. 누구다? 북원의 양길, 죽주의 기원, 완산주의 견원. 견원은 알죠? 양길이나 기원을 읽어. 양길이나 기원. 이거 어느 때 나오는 사람들이야? 어느 시기에 나오는 사람들이냐고. 하대. 얘네들도 다 호족이야. 얘네들도 다 호족이라고. 호족. 같이. 자, 그래서 이게 아주 많고도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대하다 계속 하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이거 전체 개관할 수도 있어. 이거 전체로. 자, 그래서 이거 정치균 사회문화 들어갔잖아. 그렇게 공부하시고 후상국성님. 그거는 이제 당연히 신라하대 이제 신라 거의 망했으니까 뭐야. 호족 중에서는 나라를 건립하는 사람도 이제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후삼국이 성립한다. 자, 그래서 후백제 이거 나중에 하면 돼. 후백제가 먼저야. 사람만 써놓자. 후백제는 견원. 후고구려는 궁예. 그리고 마진 태봉까지가 궁예야. 그러니까 궁예가 맨 처음에 후고구려 세웠다가 나라 이름을 2번 고치는 거야. 맨 처음에 마진으로 고쳤다가 그 다음에 태봉으로 고치는 거야. 그래서 마진, 태봉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고려는 줄쳐놓고 누굴까? 왕건이지 뭐. 그리고 연도까지 외우세요. 이 나라는 중요한 나라니까. 몇 년? 918년. 그럼 후삼국 성리 시기가 우리나라 몇 세기야? 10세기 초라고 하면 되겠지? 그걸로 외우라고. 918년. 고려는 한 2주에 걸쳐서 공부해야 될 중요한 나라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연도를 외우라고. 918년. 그리고 이제 고려 건국 다음에 북쪽에 발해가 멸망합니다. 발해 멸망 926년에. 자, 그래서 여기 후삼국 성립이야. 근데 결국은 알고 있어. 후삼국을 누가 통일한다? 고려가 통일하는 거지, 왕건이. 그래서 이제 고려로 가는 거지. 그건 나중에 고려할 때 한 번 더 나올 거야, 이거. 그래서 지금 후삼국 순서만 좀 알아놔. 후백제, 후고구려, 마진, 태봉, 고려, 그 다음에 발해, 멸망.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남북국 시대 문화 개관을 하겠습니다.